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8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점심을 대충 때우고 나니 출출하더군요. 나이 들면 한 번에 많이 못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자주 먹게 되는데 냉장고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알록달록한 용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더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깔끔하게 정리를 잘해요. 우리 며느리 민정이도 그렇고요. 그 중에 눈에 들어온 통이 하나 있었어요. 뚜껑이 투명해서 안이 다 보이는데 초록빛 브로콜리랑 하얀 닭가슴살, 그리고 귀리밥이 담겨 있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건강해 보이는 음식이었지요. 이건 뭐지? 참 보기 좋게 담아놨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궁금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먹는 건강식이 어떤 맛인지 그냥 한 입만 맛이라도 보고 싶었지요. 나쁜 마음으로 먹으려던 게 아니에요. 그저 어떤 맛일까 궁금했던 거예요. 조심스럽게 뚜껑에 손을 가져갔어요. 그 순간이었지요. 어머님, 며느리가 어느새 뒤에 와 있더군요. 깜짝 놀랐어요. 그건 예준이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좀 높았어요. 급하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 미안해. 그냥 어떤 건지 궁금해서. 제가 얼른 손을 떼려는데 며느리가 말을 이었지요. 유기농 반찬이라 어머니가 드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내가 먹으면 안 된다고? 손주가 먹는 거니까 당연히 좋은 재료로 만든 거겠지요. 그건 이해해요. 아이들한테 좋은 걸 먹이고 싶은 건 엄마 마음이니까요. 저도 우리 준호 키울 때 그랬으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먹으면 안 된다는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꽂히던지요. 제가 그냥 궁금해서 맛이라도 보려고 한 건데 마치 제가 손주 밥을 빼앗으려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단지 어떤 맛인지 궁금했을 뿐인데 말이에요. 며느리는 냉장고 아래칸을 열었어요. 어머님 건 여기요. 아래칸에는 비닐봉지가 하나 놓여 있었지요. 그 안에 생선전 몇 조각이 들어있더군요. 며칠 전에 남은 생선전이 조금 있어서요. 냉장 보관했으니까 괜찮아요. 며칠 전에 남은 거라고요. 냉장 보관했으니까 괜찮다고요. 저는 그 비닐봉지를 꺼내 들었어요. 손에 잡히는 느낌이 참 차갑더군요. 냉장고에서 꺼낸 거니까 당연히 차갑겠지요. 하지만 그때 느낀 차가움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 냉장했으면 괜찮겠지. 제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민정이는 아무렇지 않게 냉장고 문을 닫고 부엌을 나갔어요. 저는 한동안 그 비닐봉지를 들고 서 있었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윗칸에는 손주를 위한 유기농 신선식품이 가득하고 아래칸에는 며칠 전에 남은 반찬을 담은 비닐봉지. 이게 제 자리더군요. 물론 아깝잖아요, 음식. 저도 알아요. 음식 버리는 거 저도 싫어해요. 우리 세대는 다 그렇지 않나요? 보리고개 겪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음식 함부로 버리는 거 정말 죄악이지요.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남은 음식은 냉장 보관했으니까 제가 먹어도 괜찮은데 오늘 만든 신선한 음식은 어른이 먹으면 안 된다니요.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체했나 싶었어요. 나이 들면 소화도 잘 안 되니까요. 그런데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배를 움켜쥐고 뒤척였지요. 화장실도 몇 번 다녀왔고요. 땀까지 나더라고요. 그렇게 밤을 꼬박 지새웠어요. 통증도 물론 괴로웠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든 생각이었어요. 아, 나는 이제 남은 음식을 먹는 사람이 됐구나. 손주는 유기농 신선식품을 먹고 며느리도 아들도 따뜻한 밥을 먹는데 저는 며칠 전에 남은 전을 먹는 사람. 이 집에서 저는 그런 존재가 된 거지요. 평생 가족을 위해 밥을 했어요. 우리 남편 살아계실 때도 준호 키울 때도 늘 제일 좋은 걸 가족한테 먼저 주고 저는 남은 걸 먹었지요. 그게 당연했어요. 그게 엄마니까요, 아내니까요. 그런데 이제는요, 제가 남은 것을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날 밤 배를 움켜쥔 채 잠 못 이루면서 깨달았어요. 나는 이 집에서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그냥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동이 트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희미한 빛이 들어오더군요. 저는 일어나서 옷을 챙겨 입었지요.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혼자서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병원 응급실 대기실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새벽인데도 말입니다. 저는 한쪽 구석 의자에 앉아 배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통증은 여전했고 어지러움까지 더해졌습니다. 박영숙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호출에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젊은 분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준호 또래쯤 되어 보이더군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배가 어젯밤부터 계속 아프고 설사도 하고요. 어떤 음식 드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며칠 전에 남은 생선전을 먹었다고 말해야 하나? 그러면 며느리 욕을 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요. 냉장고에 있던 전을 먹었습니다. 언제 만든 건데요? 며칠 전 거라고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뭔가를 적더군요. 혈액 검사랑 복부 초음파 한번 찍어볼게요. 일단 증상으로 봐서는 식중독 초기 증세 같습니다. 식중독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허탈했습니다. 검사를 받고 다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상한 음식을 드신 것 같네요. 약 처방해 드릴 테니까 드시고 이틀 정도는 소화 잘 되는 음식만 드세요. 네, 그리고요, 어르신.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냉장 보관했어도 며칠 지난 음식은 위험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해져서 더 조심하셔야 해요. 앞으로는 신선한 음식 드세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선한 음식을 먹으라. 그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도 신선한 음식 먹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 냉장고에서 제자리는 아래 칸, 며칠 전 남은 음식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아 나왔습니다. 약봉지를 손에 든 채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문득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나이에 음식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지내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습니다. 혼잣말하는 할머니를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남 먹이느라 살았습니다. 시어머님 수발 들 때도 남편 뒷바라지 할 때도 아들 키울 때도 늘 제 밥은 나중이었습니다. 찬밥 데워 먹고 국물에 말아 먹고 반찬 남은 것 주워 먹고 그게 당연했습니다. 그게 우리 세대 여자들의 삶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요.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남은 음식을 먹고 그것 때문에 병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집 앞에 내려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마 손주 유치원 데려다 주러 나갔겠지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이 유난히 넓어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들한테 말하면 뭐라고 할까? 아마도 엄마 괜찮아요? 약 잘 드세요 정도겠지요. 그리고는 민정이한테 말 좀 해야겠네 하면서도 결국 아내 편을 들 겁니다. 그래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이니까요. 준호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바쁜 목소리였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중이겠지요. 아니, 별일 아니고. 어제 먹은 전이 좀 상했나 봐. 병원 다녀왔어.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원요? 많이 아프셨어요? 아니, 식중독 초기래. 약 받아왔어. 아, 그래요. 약 잘 드세요. 그리고는 목소리 톤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엄마, 준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또 예민하게 구시는 거 아니에요? 민정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일부러라니.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엄마가 직접 말씀은 안 하셨어도 이렇게 전화하시면 민정이가 미안해 하잖아요. 민정이도 애 키우고 집안일 하느라 바쁜 거 아시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몸조리 잘하세요. 끊을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핸드폰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또 예민하게 구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예민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뿐입니다. 의사 선생님도 식중독이라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는다 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며느리가 미안해할까봐 걱정하는 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아, 이제 이 집에서 나는 불편한 존재구나. 말하면 예민한 사람. 아프다고 하면 며느리를 괴롭히는 시어머니. 조용히 있어야 하는 사람. 소파에 앉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내 집에서 내 밥도 내 마음대로 못 먹는구나. 중얼거린 그 말이 거실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물었습니다. 목소리엔 걱정보다는 의무감이 느껴졌습니다. 응, 약 먹으니까 좀 나아졌어.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이가 저녁을 차려놨는데 저는 미역국에 밥만 말아 먹었습니다. 소화가 안 돼서요. 준호는 거실로 들어가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 낮에 민정이한테 전화했어요. 그래. 제 손이 멈췄습니다. 민정이가 많이 미안해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상한 음식 드린 것 같다고. 저는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근데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민정이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애 키우고 집안일하고 얼마나 바쁜데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도 알아. 일부러 그랬다고 말한 적 없잖니.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아프셨다고 하시면 민정이가 얼마나 마음 불편하겠어요. 저는 수세미를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돌아서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가 아프면 안 되는 거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아프다고 말하면 민정이가 불편해하니까 그냥 참고 있어야 하는 거냐고. 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뜻으로 한 말이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요즘 너무 예민하세요. 작은 일에도 다 신경 쓰시고. 작은 일?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식중독으로 병원 갔는데 그게 작은 일이니? 아니, 그게 그런 뜻은 아니고. 준호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엄마, 저도 힘들어요. 회사에서 일하느라 지쳤는데 집에 와서까지 엄마랑 민정이 사이에서 눈치 보는 거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제 아들이,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저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겁니다.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부담이었구나. 엄마,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알았어. 준호야. 이제 엄마는 조용히 있을게. 저는 다시 설거지로 돌아섰습니다. 엄마, 가서 쉬어. 회사에서 피곤했을 텐데. 준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방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나는 어머니가 아니라 불편한 존재구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제가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된 게 준호가 결혼하고 이 집에서 살기 시작한 게 한 3년 전입니다. 처음엔 다들 좋았습니다. 며느리도 착했고 손주도 귀여웠고, 그런데 언젠가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냉장고에서 제 자리가 아래칸으로 옮겨갔고, 식탁에서 제 반찬이 다르게 나오기 시작했고, 가족 대화에서 제 말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참았습니다. 며느리 힘들까봐, 아들 눈치 볼까봐, 손주한테 미안할까봐. 그렇게 참다 보니 이제는 제가 아파도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민한 사람. 그게 제 아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핸드폰을 켜서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연락처를 내려보다가 멈춘 곳이 있었습니다. 이명자, 제 오랜 친구입니다. 동갑내기 친구인데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삽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새벽인데. 하지만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명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에서 깬 목소리였습니다. 명자야, 나야. 영숙이. 영숙아, 지금 몇 시인데? 무슨 일이야? 미안해. 깨웠지? 그냥 잠이 안 와서. 전화기 너머로 명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명자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이 집에서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닌가 봐. 무슨 소리야, 그게? 저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냉장고 이야기, 병원 이야기, 아들과의 대화를. 명자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명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수가. 응. 그 집. 누구 명이야? 내 명이지. 그래. 그럼 됐어. 명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눈치 보면서 살 필요 없어. 알았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일 만나자. 점심이나 같이 먹으면서 얘기해. 응? 응, 고마워.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 집, 내 명이지. 제가 준호 결혼할 때 준호한테 준다고 약속집. 제 이름으로 돼 있는 집입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제 집에서 제가 손님처럼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뭔가 결심이 선 것 같았습니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자와 점심을 먹고 돌아온 그날, 며느리가 부엌에서 뭔가 적고 있더군요.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응.
저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추석에 저희 친정 식구들이 좀 올 것 같아요. 그래. 제 손이 멈췄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이랑 오빠네 식구들이요. 명절에 저희가 친정에 못 가니까 이번엔 이쪽으로 오신대요. 민정이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럼 차례는 어떻게 되는 거니? 아, 차례는 아침 일찍 간단하게 지내고요. 점심때 친정 식구들 오시면 같이 식사하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 이제 이 집 명절도 내 것이 아니구나. 추석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5시에 일어나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니까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민정이도 일어나서 함께 준비했습니다. 차례는 간단하게 지냈습니다. 우리 남편 사진 앞에 절하고 음식 조금 올리고 어머님 수고하셨어요. 이제 좀 쉬세요.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같이 준비할게. 아니에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할게요. 친정 식구들 오는 거니까. 그 말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친정 식구들 오는 거니까 나는 빠지라는 거구나. 10시쯤 되니까 부엌이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이는 갈비찜을 하고 잡채를 볶고 전을 부치고 평소에는 잘 안 하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귀가 자꾸 갔습니다. 12시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정이가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사돈,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민정이 부모님, 그리고 오빠네 가족. 아이들 소리로 집안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민정이 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다들 조금씩 어색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준호가 나서서 분위기를 풀려고 했습니다. 어서 앉으세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사람들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슬그머니 부엌으로 갔습니다. 민정이가 음식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도와줄까? 아, 어머님. 괜찮아요. 민정이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오늘 좀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그래도 진짜 괜찮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응? 오늘은 친정 식구들이 오니까 좀 불편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민정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산책이라도 다녀오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날씨도 좋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보고 나가 있으라는 거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서로 만나면 불편하잖아요. 어머님도 불편하실 거고 저희 부모님도 그러실 것 같아서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민정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알았어.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외투를 꺼내 입었습니다. 핸드백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손주가 물었습니다. 응, 할머니 잠깐 나갔다 올게. 같이 가요. 아니야. 너는 엄마랑 있어.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들리는 웃음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아이들 떠드는 소리, 제가 없어도 잘 굴러가는 소리들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가 없어서 더 편한 소리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추석 연휴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족들끼리 나들이 나온 사람들, 아이들 손잡고 걷는 부부들.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명자야, 나. 영수가. 무슨 일이야? 추석인데. 나. 지금 집 밖에 있어. 집 밖? 왜? 저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왔는데 나보고 나가 있으래. 전화기 너머로 명자가 숨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서로 불편하다고. 잠깐 산책 다녀오라고. 야, 박영숙.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말이 돼? 내 집에서 추석날에 너를 내보낸다고? 응. 지금 당장 들어가. 당장? 들어가서 뭐하게. 어차피 나는 불편한 사람인데.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너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랗더군요. 내 이름으로 된 집에서 내가 손님이 됐구나. 아니, 손님도 아니었습니다. 손님이라면 대접이라도 받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치워야 할 짐이었습니다. 명자야. 응, 나 결정했어. 뭘? 이 집 정리할 거야. 전화기 너머로 명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이 있는 쪽으로. 추석 연휴지만 혹시 열려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아니, 연휴가 끝나면 바로 가야겠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제 집에서 제가 눈치 보면서 사는 건 이제 끝내야 합니다. 2시간쯤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시끌벅적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민정이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응. 저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 괜찮아.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머님 드실 거 좀 남겨뒀어요. 민정이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을 지나 제 방으로 가려다가 식탁을 흘끗 봤습니다. 깨끗이 치워진 식탁. 하지만 그 위에 놓인 빈 그릇들이 보였습니다. 갈비찜 그릇, 잡채 그릇, 전 접시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요. 민정이가 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위에는 냉장고에서 본 익숙한 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식은 나물 몇 가지, 김치, 그리고 생선전 2조각. 며칠 전에 제가 먹었던 그 전이었습니다. 이게 뭐니?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점심이요. 아까 드시던 반찬이랑 전도 좀 남았길래요. 갈비찜이랑 잡채는? 민정이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 그건 친정 식구들이 다 드셨어요. 남은 게 없어서요. 대신 전이랑 나물은 있으니까. 저는 그 상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직접 부친 전, 차례상에 올렸던 전. 하지만 손님들은 오늘 새로 만든 따뜻한 갈비찜과 잡채를 먹었고 저에게는 며칠 전 남은 식은 전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정아. 네, 어머님. 오늘 갈비는 몇 근 샀니? 3근요. 왜요? 잡채는? 당면 한 봉지 다 썼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거 얼마나 들었어? 한 20만 원쯤요? 그래. 고생했다. 저는 상을 받아들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상을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식은 나물, 시든 김치, 그리고 딱딱하게 식은 전 2조각. 이게 제 추석 점심이었습니다. 제 돈으로 산 재료로 제 집에서 친정 20만 원짜리 식사를 대접하는 동안
저는 밖에 나가 있다가 돌아와서 식은 전을 먹는 겁니다.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전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차갑고 질겼습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삼켰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더 이상은 못 먹겠더군요. 배가 고파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핸드백을 열어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 적혀 있는 부동산 전화번호를 바라봤습니다. 연휴 끝나면 바로 전화하자.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에서 제 돈으로 산 음식을 제가 못 먹고 남은 것을 받아먹는 이 생활. 이제 정말 끝내야 합니다.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연휴 내내 저는 방에만 있었습니다. 나가지도 않고 거실에도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민정이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하루에 3번 문을 두드려 식사를 가져다 줬습니다. 물론 제 음식은 따로였습니다. 늘 그랬듯이 연휴 마지막 날 밤 저는 방에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밑에 넣어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 아파트 매매 계약서 모두 제 이름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5년 전에 제가 샀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과 평생 모은 돈을 보태서 샀습니다. 당시 시세가 3억이었는데 준호가 결혼한다고 해서 싸게 2억에 넘기기로 약속한 집이요. 엄마 고마워요. 우리 여기서 잘 살게요. 준호가 그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민정이도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그때는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거짓이었을까요? 서류를 펼쳐놓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소유자 박영숙.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다. 연휴가 끝난 다음 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준호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민정이는 손주 유치원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외출복을 입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민정이가 물었습니다. 응, 은행 좀 다녀올게. 은행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통장 정리 좀 하려고.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통장 정리를 하러 가는 거니까요. 은행에 도착해서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40분쯤 지나서 제 차례가 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은행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통장 잔액 확인 좀 하려고요. 네, 통장 주세요. 통장을 건넸습니다. 은행원이 기계에 넣고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5,200만 원 있으시네요. 그렇군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 보험금 중에 집 사고 남은 돈, 그리고 매달 받는 연금을 모은 돈. 혹시 이 돈으로 뭐 하실 계획 있으세요? 은행원이 물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냥 확인만 하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은행을 나와서 근처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젊은 남자 직원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파트 매매 상담 좀 하려고요. 아, 사시려고요? 아니요. 팔려고요. 직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아파트신데요? 여기 바로 앞에 있는 한솔 아파트 102동이요. 아, 거기요. 거기 요즘 매물 잘 나가는데요. 평수가 어떻게 되세요? 32평요. 32평이면 지금 시세가 한 5억 정도 됩니다. 작년보다 많이 올랐어요. 6억이라고요?
제가 5년 전에 3억 주고 산 집이 이제 6억이 됐다는 겁니까? 명의가 어떻게 되세요? 제 명의요. 아, 그럼 간단하네요. 매도하시려면 등기부등본이랑 신분증만 있으면 돼요. 직원이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요즘 그 단지 매물 찾는 사람 많아요. 학군도 좋고 교통도 좋고 내놓으시면 한 달 안에 나갈 겁니다. 한 달 안에요? 네. 빠르면 2주도 가능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 오늘 계약할 수 있나요?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오늘이요?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일단 매물로 내놓으시는 건 오늘 바로 가능한데 계약은 매수자가 나타나야 하니까요. 그래도 정식으로 등록하시려면 서류가 필요해요. 무슨 서류요? 등기부등본, 신분증, 인감증명서, 그리고 집 열쇠요. 집 보러 오는 사람들 있을 테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해서 다시 올게요. 네, 연락처 남겨주세요. 괜찮은 매수자 나오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연락처를 적어주고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뭔가 후련한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명자야, 나야. 영수가 무슨 일이야? 나 오늘 부동산 다녀왔어. 전화기 너머로 명자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진짜로? 응. 매물로 내놨어. 영수가.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 생각한 거야? 진짜 괜찮아? 응. 괜찮아.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내 인생 좀 살아야지. 안 그래? 그래. 맞아. 넌 충분히 희생했어. 이제 내가 행복할 차례야. 전화를 끊고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섰습니다. 백이동을 올려다봤습니다. 5년 동안 살았던 집, 준호 내외에게 싸게 넘겨준 집, 손주와 함께 웃었던 집. 하지만 이제는 제가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집, 이제 곧 이 집을 떠나게 되겠구나. 마음 한편으로는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해방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정이가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응. 은행 일 잘 보셨어요? 응, 잘 봤어.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박영숙. 제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요. 이 집은 제 집입니다.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결정했습니다. 이 집을 팔기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이제 곧 새로운 시작이 오겠구나. 처음으로 오랜만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평소와 똑같이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조용히 식사하고 TV 보고 방에 있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집을 팔려고 내놓았다는 것을.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부동산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영숙님? 네. 저 한솔 부동산 김대리입니다. 좋은 소식 있어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그것도 현금 보유자요. 계약 진행 가능하시면 내일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이요? 네, 매수자분이 급하게 구하시는 분이라 빨리 계약하고 싶어 하세요. 가격은 5억 9천으로 하자고 하시는데 괜찮으세요? 5억 9천. 제가 아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집이 5억 9천에 팔렸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세요. 도장이랑 신분증, 등기부등본 챙겨오시고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팔리는구나. 기쁨보다는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 집을 떠나는 겁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계약하고 나면 준호한테 말해야 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준호야, 엄마가 집 팔았어. 아니면 준호야, 이 집 한 달 안에 비워야 해.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더군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준호는 벌써 출근했고 며느리는 손주 유치원 데려다 주러 나갔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서류를 챙겼습니다. 도장, 신분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가방에 넣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손이 문고리에 머물렀습니다. 이 문을 나가면 이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손을 떼고 문을 닫았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대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매수자분은 아직 안 오셨고요. 곧 오실 겁니다. 일단 앉으세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0분쯤 지나서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눴습니다. 자, 그럼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김 대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매도인 박영숙님, 매수인 최준영님. 매매가는 5억 9천만 원, 계약금은 오늘 5천만 원 입금하시고요. 중도금은 한 달 뒤, 잔금은 2달 뒤 받으시면 됩니다. 명도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매수자가 물었습니다. 잔금 치르는 날까지요. 그러니까 2달 안에 집 비워주시면 됩니다. 김 대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2달. 2달 안에 이 집을 비워야 합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탁, 탁. 도장 찍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계약금 5천만 원 입금 확인했습니다. 김 대리가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제 통장에 5천만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계약 완료됐습니다. 매수자 부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좋은 집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악수를 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후련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이제 준호한테 말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정이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갔다 오세요? 응, 볼일 좀 봤어. 점심 드셨어요? 아직? 괜찮아.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준호에게 문자를 보내야 합니다. 아니, 문자로는 안 되겠지요. 전화를 해야 할까요? 아니, 전화도. 이런 얘기를 전화로 하기엔. 고민하다가 결국 문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오늘 저녁에 집에 일찍 들어올 수 있니?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만나서 얘기하자. 알겠습니다. 6시쯤 들어갈게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제 곧 폭풍이 몰아치겠구나. 준호가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화를 낼까요? 울까요? 아니면 이해해 줄까요? 아마도 화를 낼 겁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렇게 말하겠지요. 하지만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준호야, 이 집은 엄마 명의야. 엄마가 결정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사는데 엄마도 여기서 살았어. 하지만 너희는 엄마를 어떻게 대했니? 상상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녁 준호에게 말해야 합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준호가 오려면 아직 4시간이나 남았습니다. 그 4시간이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만 자꾸 쳐다봤습니다. 3시, 4시, 5시, 6시가 가까워지자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합니다.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준호가 넥타이를 풀며 저를 봤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준호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앉아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생겼다는 걸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이 집을 팔았어. 뭐라고요? 준호가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이 집을 팔았다고 했어. 집을 팔았다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네. 언제요? 어떻게?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준호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짓이라니 내 집 판 건데.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내 집?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집 우리 거잖아요. 우리 거? 저는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집 등기부등본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건 명의만 엄마 거고 우리가 여기 살잖아요. 맞아. 명의는 엄마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결정할 수 있는 거지. 준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엄마, 이렇게 갑자기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다른 집 구하면 되잖니. 다른 집을 어떻게 구해요? 지금 전세도 비싼데. 이때 민정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여보, 엄마가 이 집 팔았대. 네. 민정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들은 그대로야. 이 집 팔았어. 2달 안에 나가면 돼. 2달이요? 민정이가 비틀거렸습니다. 어머님, 농담이시죠?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았는데. 농담 아니야. 저는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여기 계약서야. 오늘 오전에 계약했어. 준호가 계약서를 낚아챘습니다. 눈으로 훑어보더니 얼굴이 더 빨개졌습니다. 5억 9천? 5억 9천에 팔았어요? 그래. 이 집 우리한테 주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5년 전에. 맞아. 준호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쫓아내려고 이러세요? 쫓아낸다니. 나가달라고 하는 거지. 같은 말 아니에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민정이랑 애는 어디서 살라고요? 우리 지금 돈도 없는데. 걱정 마.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은 음식 챙겨주는 친정에 가면 되잖니. 뭐라고요? 민정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지금 추석 때 말이야.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희 친정 식구들 왔을 때 나보고 나가 있으라고 했잖니. 서로 불편하다고. 어머님, 20만 원짜리 갈비찜이랑 잡채는 친정 식구들 다 먹고 나한테는 며칠 전 남은 식은 전두 조각 줬지. 민정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건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해서 생각을 못한 게 아니야.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너는 처음부터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어. 그게 아니에요. 민정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도 어머님 생각해서 좋은 음식 드리고 싶었는데 애 키우고 집안일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래, 바빴겠지.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한테 유기농 반찬 만들고 갈비찜이랑 잡채 만들느라 바빴겠지. 그런데 나한테는 며칠 전 남은 전줄 여유는 있더라. 어머님, 그리고 말이야. 저는 냉장고를 가리켰습니다. 저 냉장고 윗칸에는 손주 음식, 아래칸에는 내 음식. 그게 당연한 거였니? 민정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나섰습니다. 엄마, 민정이는 잘못 없어요.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민하게? 저는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식중독으로 병원 갔을 때 너 뭐라고 했지? 그건 또 예민하게 구신다고 했잖아. 민정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고. 그건 진짜 그런 뜻이. 그리고 말이야. 제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너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엄마가 부담스럽다고 했잖아. 준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준호야, 너를 낳고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까지 마련해준 엄마가 이제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거니? 엄마, 이 집에서 내가 뭐였니? 가족? 아니지. 나는 불편한 짐이었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아래칸에서 남은 음식 먹고 추석날 내 집에서 쫓겨나고 아파도 예민하다는 소리 듣고 그게 내 자리였어.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마음 몰라줘서 죄송해요. 그러니까 제발 집 팔지 마세요. 이미 팔았어. 계약 취소하면 되잖아요. 안 돼.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결심했어.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엄마 인생이요? 우리랑 함께 사는 게 엄마 인생 아니에요? 너희랑 함께 사는 게 내 인생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저는 준호와 민정이를 번갈아 봤습니다. 2달 안에 짐 싸. 새 주인이 들어와야 해. 엄마.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진짜로? 그래. 진짜야. 저는 방으로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민정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뭔가 소리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2달만 버티면 됩니다. 2달 후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제 인생이 시작됩니다. 1달이 지났습니다. 이삿짐 센터 트럭이 떠나고 집안이 텅 비었습니다. 준호네 식구는 민정이 친정 근처로 전세를 얻어 떠났습니다. 엄마, 정말 이게 끝인가요? 준호가 마지막으로 물었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5년 동안 살았던 집, 이제는 남의 집입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명자가 시장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수고했어. 명자야, 밥 먹으러 가자. 우리는 천천히 시장을 걸었습니다. 반찬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전이 보였습니다. 이 전은 오늘 부친 거죠? 그럼요, 아주머니. 오늘 아침 거예요. 신선한 재료로 했어요. 그럼 이거 주세요.
잡채도요. 제 돈으로 제가 원하는 음식을 샀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에 전해졌습니다. 명잔의 집에서 식탁을 차렸습니다. 따끈한 생선전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바삭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야, 왜 울어? 아니야. 그냥 맛있어서. 남은 음식이 아니라 오늘 만든 따뜻한 음식. 누군가를 위해 남겨둔 음식이 아니라 제가 먹고 싶어서 산 음식. 일주일 후 저는 15평짜리 작은 원룸을 샀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새 집. 작지만 온전히 제 공간입니다. 첫날 밤 새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는 다 내 거야. 다음 날 시장에 가서 신선한 야채, 고기, 생선을 샀습니다. 냉장고 윗칸에도 아래칸에도 모두 제 음식으로 채웠습니다. 저녁을 만들어 혼자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음식이란 비싼 유기농도 특별한 요리도 아니라는 것을, 진짜 음식이란 존중받으며 먹는 음식이라는 것을, 남은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것을, 눈치 보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잠시 망설이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엄마 잘 지내. 너희도 건강해라. 언젠가는 준호도 이해하겠지요. 엄마도 존중받아야 하고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건 나중 일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제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 맛있는 반찬, 그리고 평온한 마음. 이것이 제가 되찾은 것들입니다. 박영숙, 68배 새로운 시작. 더 이상 냉장고 아래칸에 갇혀있지 않은 삶. 더 이상 남은 음식을 먹지 않는 삶. 제 이름으로, 제 돈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맛있게 행복하게 삼켰습니다.